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울 때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큰 흐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었고 얼마나 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단은 왜 빨리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의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흔히 듣게 되는 잘못된 공부는 무엇인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상호놀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부모 교육에서 크게 두 가지를 교육을 하는데요. 먼저 부모 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잘 이해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모님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혜택이 아이한테 간접적으로 갑니다. 오른쪽은 부모 매개 존재, 영어로 PMI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치료 기술을 배워서 아이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핵심 증상인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놀이, 공동주의를 끌어올리는 데 쓰기도 하고, 문제 행동이나 수면, 시기 같은 부족의 행동을 다루는 데도 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은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 파트너라는 것을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성의 이해로 자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특성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둘째, 치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예후와 적절한 기대입니다.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막연히 정상적으로 다 나을 거라는 기대도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목표를 잡는 겁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폐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형태부터 전형적이고 심한 형태까지 하나의 긴 연속성 스펙트럼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2013년에 진단 기준이 DSM-5로 바뀌면서 예전에 따로 부르던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비전형 자폐를 이제는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될 점은 같은 진단을 받아도 아이마다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이한테 좋았던 치료가 우리 아이한테 그대로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와 진단의 변화를 통해서 용어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예전에 아스퍼거라든지 비전형 자폐 같은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이 이름들을 따로 쓰지 않고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면 진단명이 바뀌었으니 우리 아이는 자폐가 아닌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연구를 보면 예전에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의 99%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약 83%가 새 기준에서도 그대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유지가 됩니다. 즉 이름만 정리된 거지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자폐를 정서장애라고 부르는 분들이 아직 계신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폐는 부모의 애착이나 정서 문제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고 뇌가 발달하는 방식의 차이, 즉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점은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가 발표한 유병률을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2000년도 150명 중에 1명꼴에서
2025년에 발표한 최신 수치를 보면 31명 중에 1명, 약 3.2%까지 올라왔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데는 실제 증가뿐만 아니라 진단 기준이 넓어지고 조기 발견이 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폐가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왜 하필 우리 아이만 하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사회에서 조기 발견과 치료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고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단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어린데 진단이 정확하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 논문을 보면 학령 전기, 그러니까 만 6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경험 많은 전문가가 내린 진단이 오히려 가장 정확하고 믿을만하다고 합니다. 추적을 해봐도 75에서 90% 정도가 그대로 어린 나이에 진단이 유지가 됩니다. 진단할 때는 ADIR이나 ADOS 같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임상 전문가의 임상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이한테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러니 걱정이 되면 빠르게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치료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는 집중적인 조기 중재가 핵심입니다. 개별화, 그리고 ABA, 그리고 주 20시간 이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중 중재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줄여서 IEP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 특성에 맞춘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응용행동 분석, 즉 ABA라는 체계에 따라 작은 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중재를 하게 됩니다. 셋째, 충분히 집중적이어야 됩니다. 연구에서는 주 20시간 이상 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언어치료 주 2회, 놀이치료 주 1회 정도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가 자라면 치료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같은 걸 몇 년씩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라 세팅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기 중재 치료에서 큰 장애 목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애 목표는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고기능 자폐 수준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고기능 자폐라는 것은 지적 장애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 대략 IQ 70일 이상을 말합니다. 왜 6세가 기준이냐면 여러 연구에서 만 6세 시점 IQ와 언어 능력이 그 이후의 예후를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왜 하필 6세 이전이냐를 적어놨는데요. 답은 뇌의 가소성 때문입니다. 어릴수록 뇌가 말랑말랑해서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이죠. 같은 노력을 들여도 어릴 때 하면 훨씬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평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6세가 지났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될 때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 중에서 딱히 저기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도 아닌 애매한 수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애는 좀 뭔가 하는데 하고 싶어서 마음을 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아이들일수록 저기능 자폐로 보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ABA 기반의 집중 조기 중재나 예를 들면 ESDM 같은 프로그램에서 2년 이상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1차 목표는 만 6세쯤 고기능 기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중간한 아이들을 위한 제3의 특별한 비법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원칙은 똑같고 집중적으로 빨리 제대로 이것을 더 열심히 적용하는 겁니다. 상태가 나쁜 아이들만 집중 중재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집중 중재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ABA 행동 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부모님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첫째, ABA는 단점이 많아서 제한적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ABA는 현재까지 근거가 있는 에비던스 베이스, 효과적인 조기중재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집중중재나 그냥 개별치료나 효과는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집중적인 조기중재가 더 효과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ABA 같은 시간에 차라리 통합 어린이집을 빨리 보내서 통합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배우는 게 낫다. 이것도 원칙은 먼저 집중 조기중재를 해서 아이의 펑션, 기능을 좀 높인 다음에 통합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현재 권고되고 있는 조기치료를 알아보면 첫째는 시점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만 24에서 36개월 사이에 집중적인 ABA 조기중재를 시작하기를 권고합니다. 둘째, 확인 방법입니다. 치료를 시작했으면 그냥 좋아지겠지 하고 막연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IEP, 즉 개별화 중재 계획에 따라 결과를 기록하면서 3개월마다 변화를 확인을 합니다. 셋째, 특정 브랜드라는 상표가 붙은 치료법에 현혹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보다는 그것이 에비던스 베이스, 근거 기반 원칙에 맞는 집중 중재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ABA는 3개월마다 숫자와 기록으로 진전을 확인하시고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건 치료 계획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언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요? 입니다. 그리고 또래랑 어울리려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집중 조기중재를 어느 정도 하시고 기초 펑션을 어느 정도 다진 후에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진짜 아이에게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통합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또래 사이에서 겉돌기만 하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할 때는 가능하면 도우미교사가 함께 붙어서 도와주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또 통합 시기가 되면 아이의 기능 수준에 따라 치료 방식도 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통합이 아니라 준비된 다음에 통합,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의 치료 목표는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바뀌어야 맞습니다. 학령 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능 도달을 목표로 집중 조기중재에 전념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기능 수준에 따라 아이의 치료 방향이 달립니다. 고기능 자폐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인 펑션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사회성하고 화용 언어, 즉 상황에 맞게 말을 주고받는 능력으로 중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기능 자폐 아이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펑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 치료나 인지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인지 치료라고 하면 공부 학습 인지를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기초적인 인지 기능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정한 치료 목표를 몇 년씩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크면 목표나 방법 또 거기에 맞게끔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자주 듣게 되는 부적절한 권고들입니다. 첫 번째로 아직 어린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흔한 말입니다. 둘째, 진단을 받았는데 정사 안정이 먼저 나면서 놀이치료만 권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폐 스펙트럼 원인을 양육 환경이나 애착 문제로 돌리는 접근입니다. 앞쪽에도 말씀드렸듯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의 생물학적인 문제이지 부모님의 양육 방법의 탓이 아닙니다. 넷째, 감각 통합만 강조하면서 정작 우선순위를 못 잡는 계획입니다. 다섯째, 언어 주 2회, 놀이 주 1회 정도로 너무 소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골에서 스트레스 없이 키우자는 말에 전문가가 별 반대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근거 기반 집중 조기중재가 맞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직접 하는 훈련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접근은 로바스라는 방법에서 출발했고, 고도로 구조화된 틀 안에서 치료자가 아이의 행동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행동이 있으면 기능행동 평가 FBA라는 걸 하고, 이 행동이 왜 나왔는가 원인을 분석해서 다루는 겁니다. 오른쪽은 발달 관계 중식 접근입니다. DIR이나 플로우 타이밍 같은 모델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어른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주도를 따라가면서 함께하는 자발적인 놀이 속에서 배움과 의사소통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부모님들은 둘 중에서 뭐가 맞냐, 어느 걸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 특성에 맞게끔 골라 쓰고, 실제로는 이 둘을 자연스럽게 섞어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이나 치료 원칙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부모님이 집에서 뭘 하면 되지? 할 때 바로 상호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비싼 교구나 거창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매일 짧은 놀이가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방식은 아이와 부모 그리고 치료자가 함께 발달에 기반한 상호작용 놀이를 합니다. 함께 놀고 감정을 나누면서 아이의 능력을 한 단계씩 올려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입니다.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상호놀이의 14가지 원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항상 주고받는 상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아이 혼자 놀게 두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놀이를 아이가 시작하고 아이가 주도하게 두셔야 합니다. 어른이 정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게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밋밋하게 말고 구연동화 읽듯이 생생하고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정과 목소리를 크게 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시작한 놀이라면 그게 뭐든 일단 같이 해보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놀이는 학습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자꾸 가르치려 들면 아이가 놀이를 싫어하게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이가 피하거나 싫어한다고 진짜 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바로 물러서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일곱 번째와 연관이 되는데, 아이가 좀 짜증을 낸다고 바로 물러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다소 고양된 편이 차고놀이 할 때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표정이나 목소리 같은 정서적 신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아이가 사회성이 많이 낮을 때는 몸을 쓰는 신체 감각놀이, 운동놀이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11번째, 일부러 모르는 척, 못하는 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주도하게 됩니다. 12번째, 놀이가 상호적으로 잘 되면은 중간에 굳이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째, 놀이를 점점 일상영역안으로 밥 먹기, 옷 입기 같은 영역으로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0에서 30분, 하루에 4에서 6회 정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결국에 이걸 모두 다 정리하면 아이가 주도하게 하고, 아이가 이끌게 하고, 아이를 즐겁게 자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넓은 스펙트럼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전체 약 3% 정도로 드물지 않습니다. 둘째,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결정적입니다. 기다려보자는 금물입니다. 셋째, 치료의 핵심은 개별화된 ABA 집중 조기 중재입니다.
주 20시간, 가능하면 24에서 36개월에서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넷째, 만 6세 전에 고기능 수준에 도달하는 게 중대한 목표입니다. 다섯째, 진전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3개월마다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아이가 자라면 목표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매일 하는 산후놀이가 가장 강력한 예상 치료입니다. 이 6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